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단기적인 쇼크와는 달리 점점 장기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고 몇 가지 논문에서 그 전문 자료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장기화될 것 같은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그 장기화되는 코로나 이 경제 위기 안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미래에 대한 발판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체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재화에 대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일단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일단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무증상 환자들에 대한 게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계속 이제 전파를 시킬 위험이 있고요. 아직 연구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감염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2차 유행이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앞으로 정책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회사나 가정이 여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흐름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쇼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통한 2008년 경제 위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V자형이에요. 2008년에 캐나다가 그랬죠. 그래서 금융업의 도산을 피한 덕분에 이제 신용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본 형성이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자본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자금에 유입되는 것, 돈이 모여드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GDP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락했지만 위기 전후로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다시 곡선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유형은 미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상당히 다릅니다. 급격히 이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검은 선으로. 다만 성장률 그래프의 이 기울기 자체는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 까만 선과 빨간 선의 차이가 분명히 보이죠. 이렇게 경제 위기가 미국이 더 심각했던 거는 서플라이 측면에 이제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금융기관들의 신용 중재를 해칠 정도로 깊숙한 금융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금융권 침체가 계속되면서 노동 문제나 생산성까지 모두 해악을 입게 된 사례가 바로 이 미국의 U자형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자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가 해당하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제 경제가 보시면은 그래프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감소하게 됐죠. 미국은 최소한 그래프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성장률은 회복했잖아요. 그래프의 그 기울기는.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점점 원래 검은 선하고 차이가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위기가 그리스에는 공급 측면까지 이제 구조적인 이 파손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스가 이렇게 파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V자, U자, L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전에 알아볼 것이 있어. 이런 유형을 이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핵심 변수는 공급 측면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공급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본이에요. 이제 요약하자면 쇼크가 돈이 모이는 거, 투자금이 모이는 걸 방해하면 구조적인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V자냐, U자냐, L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 볼까요? 현재 단계에서는 V자나
U자형이 유력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펀더멘탈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실물 경제 회복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V자냐 U자냐의 사이인데 어쨌든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런 겁니다. 경제 시스템적인 위기는 이제 플레이북이 존재하지만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해답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노동하고 생산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2008년이 실물 경제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적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같이 동반되면서 그것이 곧 장기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사스나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모두 V자 유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때이고 지금처럼 뭔가 전 세계가 동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번 쇼크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이 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또 부를 창출하는데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의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확보입니다. 경제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돈이 안 모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유출이 역대 최다였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은 돈을 왜 빼갔을까요? 손해를 보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손해를 보고서라도 현금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할까요? IMF 때 보시면 부도난 영세 사업자들은 다 현금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현금을 이제 확보해야 됩니다. 꿔준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융통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도 확인해 보시고 한마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열어놓으시고 현금이 나가는 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 축소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Consumer Segment Changing Behavior라고 BCG 컨설팅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소비자들은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뀝니다. 비싸고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구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만 초라해진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제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수품이고 트릿은 이제 스스로 보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커피 한 잔, 머리 헤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postponable, expendab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내가 되게 하고 싶긴 한데 미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expendable은 불필요하고 어떻게 해도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치품들. 그래서 보통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비를 최대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빚이 있다면 빨리 빚부터 정산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데 빚으로 인한 이자는 굉장히 불필요한 지출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여행, 외식,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 같은 지출은 잠시 보류를 하시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셨다면 캠핑으로 바꿔보시고요. 외식은 배달로 한번 대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심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위기가 장기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 수입 지키기예요. 이 월급이 되었건 부업이 되었건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있잖아요. 이거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유입이 없다면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와서 새로운 수입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입을 지키는 차원의 약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와중에 자기가 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준비 중인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 확보입니다. 이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없었다면 빨리 신청을 해두시고, 또 대출이 만기되었다면 연장해 놓으시고, 또 대출이 안 됐다면 또 다른 은행에 신청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더 시장이 악화되기 전에 긴급 자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긴급할 때 이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게 유동성 문제가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요. 주식 투자의 원칙을 아시죠?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오래 보유하면 비싸게 팔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최근 코로나 그 쇼크 대비 그 고점 대비 적게는 30% 혹은 그 이상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기업의 근본적인 역량은 훼손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 쇼크의 유형은 아마 대부분 V자 또는 U자형일 거예요. L자형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싸게 사는 거는 나중에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투자다. 단 언제가 주식의 저점인지 너무 골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종목은 사지 마시고요. ETF에서 시작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를 누구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코스피 200 지수나 S&P 500 지수 이런 거에 투자하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최소한 30%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을 이제 팔지 마세요. 성급하게.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이제 위험이 있죠. 하지만 이번 쇼크도 이제 V자나 U자처럼 반등하잖아요. 부동산도 떨어지더라도 또 반등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뉴스에서 계속 이제 공포 심리가 나오니까 지레짐작으로 지금 못 팔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막 팔고 그러는데 5년 후에는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위해서 이제 긴급하게 파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팔지는 마시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거의 반대말인데요. 부동산을 사세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우스푸어나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금리 압박을 못 이기고 또 부채 압박을 못 이기고 이런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지게 돼 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급매물을 공략하시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누가 봐도 긴급 매물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될 때 사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모호하게 조금 싼 매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싼 물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인터넷 사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에요.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큰 이제 족적을 풋프린트를 저희한테 남길 건데 사스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사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계기가 뭔지 아시죠? 사스였습니다. 사스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뭔가 멀게 느껴지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체험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직접적인 이제 기폭제가 된 게 이제 사스 사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미 인터넷에 대한 많은 환경들이 이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볼까요? 이러닝을 시작했죠. 아주 작은 회사도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작은 회사들도 영상 회의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제 진정한 디지털 시대가 열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디지털로 다 옮겨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안 그래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사스 때문에 알리바바가 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물론 이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재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더 많은 트래픽,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돈이 지금 몰리고 있고 가속화되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성장을 지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짧게 공유를 드리면 유튜브에 보시면 뭐 월 1,000만 원 뭐 이런 키워드가 유행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은 이제 블로그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래픽, 유입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잘 알고 열정적인 분야의 키워드를 가져야 되죠. 그걸 중심으로 유입량을 이제 늘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최근에 말하는 그릿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이렇게 자기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남들이 좋아한다고 그 키워드를 쫓아가다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유입이 시작되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드느냐. 첫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나 이제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상품 링크를 걸어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일부 가져올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블로그에 유입이 많아지면 블로그에 배너를 답니다.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거 거기서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블로그가 그래도 일 한 300명씩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처럼 제품 협찬이나 광고 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셔가지고 어떤 일정 기준을 만족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뭐 이렇게 만족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쪽을 통해서 제품 협찬이 들어올 수 있고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여주죠. 여기서의 수익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런 트래픽을 바탕으로 트래픽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래픽을 바탕으로 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유입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책을 판매한다든지 서비스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아예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직접 판매입니다. 자기 유입자에 대한 직접 판매.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사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알려진 방식이고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성공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로 돈 벌기라는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자기의 블로그를 오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블로그는 이거예요 라고 한 사람들의 의견을 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진정한 유입을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분야와 키워드를 갖고 이제 컨텐츠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고로 도배된 그런 블로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라기보다는 이제 잡다한 글을 교묘하게 이제 낚시글처럼 막 모아놓은 무슨 대부업체 사이트나 뭐 성인약품 광고 막 그런 것만 있고 실제 키워드는 없는 그런 이제 깡통 같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블로그가 그런 걸로 돈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의 블로그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떳떳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본인들은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진짜 성공한 어떤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오픈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생필품이나 이 저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면 이런 인사이트와 트렌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입니다. 벌써 다음 위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기가 올 줄 아셨나요? 이제
여기저기서 곧 위기가 온다 아니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진다 아니다, 주식이 떨어진다 아니다, 부동산은 더 오른다. 갖가지 해석과 정보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 실제로 일어난 걸 보세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늘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위에서 말씀드린 주식을 살 수 있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뭔가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위기가 이렇게 온 걸 알았으니까 다음 위기가 온다면 더 많이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 해야 되겠다를 배우신다면 되는 거예요.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티고 다음 위기를 노리는 그런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게 필요합니다. 덫을 딱 놓고 기다리는 이 사냥꾼들처럼 지금 보면 이제 예전 위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냥꾼들처럼 자기 유동성 자산을 딱 확보해 놓고 기다리다가 덥석 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번 쇼크와 장기화된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기가 분명히 온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놔야 되겠다.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다져봐야 되는데 이 위기는 우리가 장기화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이제 해군 고위 장교였어요. 베트남 전쟁 중에 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포로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정해진 석방 일자가 없었어요. 8년 동안 내일 나가나 모레 나가나 이런 것도 모르고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로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저자인 짐 콜린스가 실제 스톡데일 장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스톡데일 장군이 대답합니다. 간단하지요. 바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오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가지요. 다음엔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상심하고 풀이 죽어 있다가 결국 죽지요.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린 크리스마스 때까지 못 나간다. 10년이고 20년이고 못 나갈 수도 있다. 그에 대비해라. 하지만 언젠간 나갈 거다. 그 희망을 잃지 마라.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윈스턴 처칠도 그랬고 모든 어떤 그 고난을 이겨내는 훌륭한 리더들의 마음가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도 그랬죠. 조정에서 배신하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지만 12척의 배로 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봤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 또 다른 위기 혹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내가 어떤 일에서 탁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코로나 쇼크에 대비해서 V자형으로 빨리 끝내기를 빨리 다시 원상복귀하기를 고대하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현실을 직시하되 차가운 이성을 갖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되 언젠간 극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